안녕하십니까. 제자훈련 오늘은 19번째 시간이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족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어떻게 많이 기록을 해보셨나요?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 사랑이 있고요. 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선행들도 있죠. 가끔 문자로 격려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로 격려받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로 격려받기도 하고요. 자,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첫째, 먼저 돈을 생각합니다. 물질을 관심을 갖죠. 하지만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은 물질보다는 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장인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뭐 돈을 조금 주나 많이 주나 관계없이 일 자체를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문화명령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일을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정말 신실한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정병이 된다는 것은 일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19번째 시간 대인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이완 대제라고 하면 아주 선정을 잘 베푼 그런 황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완 대제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끔 가다가 이 복장을 달리하고 변복을 하고 그리고 밤에 나갑니다. 어느 날 밤에는 방랑객으로 변장을 하고서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재워달라고 했겠죠. 집집마다 다 거절을 합니다. 아주 참담한 심정이 되어서 변두리에 있는 한 집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었는데 대문이 열리더니 밤늦게 이 황제를 맞이했습니다. 마침 아기를 순산하고 그리고 조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농부는 황제에게 집방석 한 개와 한 덩어리 빵 그리고 한 그릇 물 외에는 베풀 수 없는 그 마지막 걸 가지고 이제 손님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막 떨던 이 황제가 이 환대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흐뭇한 마음에 대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에 이제 신하들하고 호병을 데리고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를 찾아갔어요. 농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난밤 나에게 해주신 그 후한 대접에 정말 감사하다 하고 금 한 자루의 선물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어떻게 저 농부한테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느냐? 그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느꼈던 그 감사한 그 대접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만남의 의미를 두면 아니 그 만남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 그럼 그 만남이 귀한 결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농부의 훌륭한 점은 뭐였을까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갚을 능력 없는 그런 방랑자, 잠자리가 필요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보상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 그게 우리 할 일이 아니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는 것. 그게 바로 나한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카네기 공대에서 졸업생들을 추적을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하는데 15%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85%는 뭐냐 하면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고 85%는 인간관계였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식 있는 것 중요합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찮다고 생각할 만한 작은 일도 소홀하지 않고 잘 챙깁니다.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사는 4번 하자. 나에게 밥 한 끼를 사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 다음 다음날 또 감사합니다. 그 일주일에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또 감사합니다. 이거 아주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지극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향하여서 방문한다고 할 때 이런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입의 방문, 말로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손의 방문, 무엇인가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발의 방문,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이야기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직접 방문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라, 화목하게 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화목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신앙의 인격의 절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것, 온유한 것, 또는 오래 참, 또는 용납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화목이 가능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인관계에서 화목하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할 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랑 또는 성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겠죠. 인간관계를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하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호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해, 세 번째가 신뢰, 네 번째가 애정,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필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호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호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에게 호감을 준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물론 호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실제로 확인했던 겁니다. 재판 과정에 이렇게 살펴봤더니 신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을 74명의 남자들을 살펴봤는데 신체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2배의 무죄 선고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모의 재판해 봤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피의자보다 신체적인 매력이 높으면 그러면 벌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신체적인 매력이 높으면 벌금이 $5,624. 근데 그 반대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신체적으로 매력이 적을 때, 바꿔 말씀드리면 이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매력이 더 있고 가해자가 매력이 적을 때, 그때 그 벌금은 무려 20배나 듭니다. 10만 $52. 이게 호감의 법칙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신체적인 매력이 있다는 것, 상당히 귀한 것입니다. 결과가 좋죠. 평범한 동료보다 보통 신체적인 매력이 있는 동료들은, 그 직장인들은 12에서 14%의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공통점에도 사람들이 호감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의견이 같다든가 성격이 같다든가 가정 환경이나 생활 양식이 같으면 그 공통점에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대상은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한테 10센트를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가지 방법을 했죠. 하나는 대학생들의 복장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서 그리고 돈을 구걸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3분의 2가 10센트를 주고 판이한 복장을 하게 되면 2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장이 유사하다 그거죠. 그 다음에 또 칭찬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칭찬해주면 사람이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팔았던 판매왕이 그 비결이 뭐냐 하고 해봤더니 이 사람은 13,000명한테 매달 편지를 보낸답니다. 내용은 달라지지만 개인적인 메시지를 넣는데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런 문구, 이게 이제 판매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실한 모습을 갖는다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사대학을 보시면은 사랑의 기술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놓은 강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생각해 볼까요? 사랑의 기술.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지식을 갖는 겁니다.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정을 해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책임을 지는 거고, 네 번째로는 그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봉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헌신이 됩니다. 이런 5가지의 방법이 사랑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0명한테 하면 100명 다 성과가 있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자, 먼저 지식이라는 것은 관심을 얘기할 수 있겠죠. 관심. 상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상대방이 느껴지는 느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한테 왔을 때 얼굴을 쳐다본다, 이름을 불러준다,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그 관심 있는 표현을 해주면 느끼죠. 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관심은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심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적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 사람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이 관심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항목을 적습니다. 이게 관심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답을 적기 위해서 관찰을 하고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쳐다보잖아요, 자꾸. 자기한테 물어보잖아요. 집요하게 신문하는 게 아니라 다정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럼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네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활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너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지? 나 기억하고 있다. 너 전에 이거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 내가 널 기억하고 샀어. 하고 선물을 주거나 이렇게 전에 상대방이 했던 사소한 이야기나 사소한 경험이나 사소한 어떤 것들을 기억해내는 것. 기억하고 다시 활용하는 것. 이게 사랑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렌타인데이 때 제가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제 사탕을 주겠는데 그냥 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곰돌이풀을 좋아한다. 그럼 곰돌이풀가 안고 있는 사탕 바구니를 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생일 선물할 때도 그래요. 무슨 선물할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알고서 그걸 해주면 그러면 큰 효과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은 애정의 표현을 얘기할 수 있죠. 난 너만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 너는 나에게 참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애정 어린 표현, 이 인정이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이런 일 하는 거 보니까 넌 최고야. 넌 이걸 참 잘해.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해 주면 상대방이 수긍하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첫째, 부끄럽죠. 두 번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분이 좋으면 이것을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걸 상호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상호성의 법칙이거든요. 누가 나한테 하나를 주면 나도 하나 이상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그 사람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임을 지는 건데 이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있어지는 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서로에게. 사실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게 없으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관계가 되면 기대가 있는 건데 그 기대를 이루어주면 좋은 거죠. 예를 들어 저희 집 아들이 아빠 오늘 뭐 좀 사오세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사오라고 그러고 자기는 기대하고 있는데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싫어하죠. 성탄절입니다. 선물을 기대하는데 안 준다. 예를 들어 생일이다. 선물을 기대하는데 안 준다. 그럼 곤란해지죠. 나쁜 아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저 사람을 섬겨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한테 안 해줘도 괜찮은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면 저쪽에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니까 이게 섬김 또는 봉사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나의 중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내 물질과 내 물건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주는 거죠. 주로 이제 선물이라든가 내 소유한 것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한 모습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딩크 잘 아시죠?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었는데 월드컵 4강에 진출을 시켜놓은 아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우리 대표팀을 이제 맡아가지고 테스트를 몇 가지 해봤습니다. 항목이 모두 네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신력, 둘째가 동기부여, 셋째가 의사소통, 그리고 넷째가 위기관리. 자, 처음 두 개는 몇 점이었을까요? 정신력, 한국 사람은 대단하잖아요. 99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 잘해야겠다는 그 동기부여. 우리는 애국자들인가 봐요. 100점이었습니다. 히딩크 눈에 보기에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세 번째, 그럼 의사소통은 몇 점이냐? 의사소통 30점. 그 다음 위기관리 능력 20점. 골대 앞에서 공을 찰 때 뻥뻥 차잖아요. 헛발질하고. 위기관리 능력이죠. 또 저기
상대편이 막 공을 몰고 옵니다. 그러면 당황해가지고 골을 먹어요. 그게 우리의 현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관계라는 것이 더불어 무엇인가 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라운드에서 함께 했던 11명이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심하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로써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하시는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편 52편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우리가 말을 하면 사람을 잡아먹는 거네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죠. 홈즈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그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와의 사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에게 더 분별 있게 행동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하는 대상 누굴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좋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좀 독특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욕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부모님이 저한테 욕을 안 하시니까 욕을 듣긴 들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친구들이 저한테 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욕을 안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하나의 특징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른 실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욕을 하지도 않고 욕을 먹지도 않는 것. 그게 대인관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훗날 어떤 친구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한 30년 지나고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저를 존경을 했답니다. 이유가 뭐냐 물어보려다 간뒀어요. 뭐겠어요? 제가 욕을 안 했다 하는 거에서 아마 하나의 덕목을 찾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 대화에서 신실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말에 성실함을 가질 때 이 인간관계가 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쳐놓고 내가 만약 당신한테 10달러를 준다면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25달러를 주면 어떨까요? 정말 안 합니다. 그럼 100달러를 드린다면 안 합니다. 그러면 1000달러를 드린다면 글쎄 아마도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요? 10달러에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 20달러는 절대가 빠지고 안 합니다 했어요. 이렇게 사람은 돈에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사랑 안에서 말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 데는 이런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일상 하는 얘기죠. 안녕, 날씨가 어떻네? 해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평소에 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뭐 이웃사촌이겠죠? 같은 아파트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보고도 멀뚱멀뚱합니다. 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 보면 웃죠. 그리고 뭐 그냥 하이 그러거나 뭐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한다고 그러죠.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그래서 이 사소한 인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의 단계입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의 얘기들 하는 거. 이거 참 좋죠. 편하고요. 수근수근하는 걸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것도 하나의 대화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거리를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세 번째, 이야기 속에 남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죠.
의견을 제시할 때, 상대도 의견을 제시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의견을 거절당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자기 의견을 제시할 때 거절하지 않는 것 상당히 중요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감정을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감정을 얘기할 때 사람은 믿기 때문에 감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때 그 감정을 거절하는 것, 그것도 좋은 대화 기술이 아니죠. 감정을 수긍해 주는데 그게 결국 다섯 번째 중요한 공감하는 단계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시장에서 피를 불어도 춤도 추지 않는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감정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화의 기술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건 글쎄요, 뭐 많은 비결들이 있긴 하겠죠. 예를 들어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경청하는 기술,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얘기해주는 나 대화법,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제가 또 특별히 대화의 중요한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대화, 거기에는 이런 7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현재성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랑 만나서 얘기한다. 그럴 때 이때는 뭘 생각하냐면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 참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앞 사람 만날 때 뒷 사람을 생각을 한다. 아, 그 사람 만나면 뭐 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 만납니다. 그럼 앞 사람이 나한테 무슨 부탁을 했어? 앞 사람이 뭐가 있었어? 하고 자꾸 두 번째 사람 만났는데 앞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옳지 않죠. 현재 만나는 그 사람하고 진지하게 100%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예측성입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동일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할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같은 주제를 얘기하다가 동시에 그거 하고 동일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건 사고의 패턴을 같이 하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측이 되지 않는 깜짝 놀라운 일을 하는 거, 그거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이 깜짝 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 이런 얘기 하겠지? 하고 적당히 기대했는데 그게 아닌 또 특별한 뭘 해주면 그러면 만남이 즐거워지고 재밌어지죠. 그리고 대화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타자성인데 대화는 보통 내가 주도적으로 얘기합니다. 상대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참 재미없어요. 나도 주인, 너도 주인. 이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너도 나만큼의 감정, 나만큼의 권리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상대의 생각과 상대의 느낌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화를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회피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견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너랑 만날 수 없어. 이러면 곤란해지죠. 나와 다른 건 틀린 게 아니거든요. 틀린 것과 다른 것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랑 다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되겠죠. 상대방의 감정, 이것도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 될 때 있잖아요. 반대로 내 의견이나 내 감정이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상처가 되는데 그래서 싫어. 안 만날 거야. 그럼 결국 사람 못 만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 하죠?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거나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는 비사회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상처받는 것 당연한 겁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훈련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사실 솔직히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상처만 주지 않잖아요. 사랑도 주고 나를 돌보기도 하고 그런 예전의 관계를 우리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말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암호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몇 시지? 하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 다음에 약속이 있는데 이거 빨리 끝내고 밥 먹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된 이것을 그걸 엔코딩 그럽니까? 그 해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해독하려고 노력이 필요해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그 말꼬리를 잡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말꼬리를 잡으면 그러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죠. 여섯 번째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이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만난다는 것은 현재 그 사람을 만나지만은 인격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날 때는 이 사람의 과거를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나한테 밥을 사줬다. 근데 내가 만났다. 그럼 그걸 전제하고 야 오늘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나가야 좋죠. 그러니까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어제, 그제, 그저께 있었던 그 과거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다가 이번에 수능 시험에 실패했다. 그러면 야 점수가 그게 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공부를 잘했었는데 시험에 한 번 실패했다면 그러면 그걸 위로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재를 보되 미래까지 보는 겁니다. 내일 모레 만날 사람인 것처럼.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 보면 막 싸우죠. 소리를 높여서. 왜 그러죠?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미래를 동시에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것은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실한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실한 대화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과 성실한 대화가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랑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 자기중심.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이타적인 거니까 뭐 반대되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이야기, 내 중심의 생각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이사야 5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같이 고집스러워요. 각각 자기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웃과 떨어져서 그거를 피하는 것이 대인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함께 가려고 하는 것, 각각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역시 거짓이 없는 것, 그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될 때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흔히 셋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셋, 넷, 다섯, 더 많이 있군요. 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상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호감을 갖고 이해하고 신뢰하고 애정 갖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 그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좋은 관계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물론 거꾸로도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긴 하지만 역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은 부모 그리고 자녀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는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비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찬이죠. 넌 크리스찬.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에 대해서. 그래서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자매처럼, 그 다음에 젊은 남자를 대할 때는 형제처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뭐죠? 그것은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우리들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대인관계에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일주일 동안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부모님, 형제 자매에 대해서 사랑할 거리들을 적고 실천하는, 그리고 점검하는 일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